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이버 블로그를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13번째 시간으로 블로그 관리하기를 학습해 봅시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블로그의 글쓰기 도구 요소들을 사용해서 다양하게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포스팅을 작업하는 데만 해도 다양한 글쓰기 도구 요소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이 글쓰기 도구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나 보기가 좋고 내용이 확실히 드러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텍스트를 통해 글꼴, 또 크기, 그 밖에 굵게 하기, 이탈릭체, 언더바, 그 다음에 중간에 선, 점, 박스를 설정할 수 있고, 각 요소의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양쪽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따옴표 표시를 통해서 인용구를 설정할 수 있고, 또 머리글을 크게 설정하거나 각주와 미주처럼 위에 아래에 작은 글씨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내용을 적게 된다면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는 형태의 텍스트 더미가 될 텐데요. 여기에 조금 더 풍성하게 이제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사진이죠. 사진을 통해 나의 디바이스에 있는, 나의 기기에 있는 저장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상에 있는 사진의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사진을 옆으로 붙일 수도 있죠. 가져온 이미지의 정렬을 역시 변경하거나 작거나 큰 이미지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임의로 변경도 할 수 있고, 사진의 액자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중간 스티커를 넣어 감정을 전달해주는 요소로 다른 블로거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요소를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바로 내 블로그에서 뜰 수 있도록, 스트리밍 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링크시킬 수도 있고요. 또 장소가 필요할 경우, 만약 전시나 공연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해서 장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소 글쓰기 도구 요소를 활용하여 맵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주소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단마다 또는 각기 다른 주제로 전환될 때마다 구분선을 넣어서 글이 복잡하지 않고 가독성이 좋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인용구를 통해서 강조할 요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돋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링크는 외부 요소를 링크시킬 때, 그런데 그 내용을 다 가져오지는 못하고 원하시는 사용자가 그것을 클릭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잡이 같은 것인데요. 주소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링크 주소와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소개, 그리고 사이트의 대표 이미지가 표현되는 구조입니다. 파일을 간단히 첨부해 줄 수도 있고요. 또한 필요에 따라 일정도 추가할 수 있고, 또 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간결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엑셀에 있는 내용도 복사해서 표로 붙여넣기가 가능해지고요. 또한 사진을 검색하여서 웹상에 있는 사진을 유료로 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바로 글쓰기 도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한번 포스팅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하나의 포스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또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작성해 보셔야 이 포스팅 작업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글들을 최대한 많이 일단은 만들어 놓으세요. 일단 분류에 상관없이 여러 개의 글을 만들게 되면 목록을 볼 수 있고, 글 관리를 통해 글을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밖에 없던 게시판을 여러 개로 분류하면서 각 분류에 맞게 글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분류별로 글을 나누어 내 블로그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익혀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포스팅했던 형태 이런 게시판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서장 형태가 있습니다. 두 개는 차이점이 있고 또한 사진첩 형태로 사진 중심으로 이미지 중심으로 올릴 수 있는 형태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그 카테고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단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블로그로 돌아가 이어서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의 포스트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목록 열기라는 부분을 열어보시면 제가 작성한 글이 5개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작성한 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을 제가 클릭해서 이와 같이 확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모두 다 직접 PC를 통해서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이고요. 또 몇 가지는 제 이웃이 작성한 블로그를 스크랩해서 이와 같이 가져온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웃이 작성한 글 이외에도 우리가 검색을 통해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다가 특정 흥미있는 블로그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검색 결과 저는 제가 관심이 있는 소재를 가진 그런 블로그 포스트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이것을 저의 블로그에 스크랩해오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하단에 있는 공유 기능을 역시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블로그 보내기 단추를 눌러줍니다. 사용자가 블로그 보내기를 허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스크랩을 통해서 포스트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코멘트를 추가하셔도 되고 또는 생략하셔도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또한 태그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입력하고 블로그 게시판을 설정 후 공개 설정과 댓글 설정을 하여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번 저의 블로그로 돌아가 블로그를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신 제가 스크랩해온 그 다른 사람의 블로그 게시물이 나타나고 있겠죠. 목록 열기를 통해서 보면 최신 글이 위로 가는데요. 이렇게 제가 스크랩해 온 최신 글이 이와 같이 저의 게시물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내용을 스크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용 또한 저의 블로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크랩해 온 글은 공유라는 앞에 말 제목이 붙게 되고 그리고 출처 그래서 타이틀과 작성자분 이름과 링크가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직접 포스팅한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에서 스크랩을 한 것이든 이렇게 저에게는 지금 현재 7개의 게시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 작성자가 검색 비허용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타이틀 옆에 검색 비허용이라고 뜨는 목록들이 있죠. 이것은 거의 이제 공유해서 외부에서 가져온 컨텐츠들이죠.
원작자가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외부에서 저의 블로그에 방문해 해당 글들을 클릭하여 보게 되면 조회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목록에서 5줄 보기로 되어 있는데 10줄 보기로 바꾸면 10줄까지도 한눈에 리스트돼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블로그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글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글은 삭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려면 글 목록에서 글 관리 열기를 클릭해주면 앞에 체크박스가 나타납니다. 선택해서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태그를 달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 단추를 눌러주게 될 경우에는 팝업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개 설정, 댓글, 공감, 블로그 카페 보내기, 외부 보내기, 검색 허용 등을 선택하여서 만약에 내가 전체에 공개를 했지만 서로 이웃으로 바꾸고 싶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글을 바꾸고 싶다 할 때 이렇게 관리자 모드를 통해서 변경을 일일이 일괄적으로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포스팅을 관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글들을 동시에 관리할 때 글 관리를 열고 또 취소하고자 한다면 글 관리 닫기를 눌러주시면 다시 보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외부인이나 나의 이웃이라 할지라도 글 관리 열기는 절대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본인의 블로그에서만 볼 수 있는 관리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최신 글들을 계속해서 포스팅하여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의 글을 분류별로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았어요. 제가 흥미가 있는 예능이나 드라마, 연예인 정보부터 해서 이제 디자인의 전공 요소인 이론 부분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와 같이 다양한 요소들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글들이 점점 쌓여갈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의 게시판에 모든 요소를 다 넣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 주어야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 저는 그 모든 글 리스트를 살펴보면 디자인 요소, 디자인과 또 미술에 대한 이론들, 게다가 예능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전부 하나의 정보 게시판이라는 요소에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글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원하는 게시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이제 다양한 게시판을 만들고 용도에 맞게 글들을 옮겨주는 글 관리, 카테고리 관리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처럼 이렇게 포스트가 많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틈이 날 때마다 만드시면서 여러 개의 포스팅이 될 수 있도록 쌓아가시면 됩니다. 지금 몇 개 없으시더라도 상관없이 카테고리 학습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글의 카테고리를 만들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포스팅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글꼴, 이 글자로 인한 디자인인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디자인 상식 두 번째 파트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색상이었다면 두 번째로 그만큼 많이 다뤄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앞으로 블로그를 제작하실 때, 포스팅을 또 꾸미실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글자를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란 글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타이포와 이미지 표현 기법을 의미하는 그래피의 합성어인데요.
원래 활판 인쇄술과 관련해 글자를 조판 디자인한다는 의미였지만 이제 미디어가 확장되면서 그 의미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디자인 또는 조판 기술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글꼴 디자인과 레터링, 판짜기를 비롯해 편집 디자인, 레이아웃 등과 거의 동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타이포그래피에는 비슷하거나 모호한 용어가 많아서 예사로 혼용하기도 합니다. 글자는 레터, 글꼴은 레터폼, 활자는 타이포,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글자의 모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체는 타입페이스, 글자체는 레터 스타일, 활자체는 타입페이스, 캐릭터 세트, 이렇게 한 벌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스타일을 뜻하며 타이포그래피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글자의 집합체를 바로 폰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폰트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서체는 각각의 글꼴뿐 아니라 글꼴끼리 같은 체계와 비율을 공유하기 때문에 기울기나 너비, 두께 등을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입 패밀리라고 합니다. 서체의 굵기로는 라이트와 볼드, 얇은 굵기와 굵은 굵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울어진 서체, 이탈릭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필기체에 가까운 형태로 기울어지면서 사용되는 서체를 이탈릭체라고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블로그 웹 에디터에도 이 서체를 이렇게 이탈릭체로 기울임체로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서체가 기울어졌을 때는 다른 느낌을 주며 대체로 운동감과 그리고 긴장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텍스트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글자 상식에서 가장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바로 명조체와 고딕체입니다. 여기 교환에 나타난 두 가지 바로 명조체와 고딕체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 사용되는 서체들은 사실 매우 다양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분류하자면 역사적인 발달 과정에 근거한 궁서체나 반포체 같은 일반적인 분류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제 디지털 폰트의 사용함에 있어서 한글 디지털 폰트는 형태적으로 크게 명조체와 고딕체로 나뉘고 구조적으로는 네모꼴과 탈네모꼴로 구분합니다. 명조와 고딕은 한국식으로 풀이하면 바탕체와 도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세리프와 산세리프라고 표현합니다. 세리프는 명조체와 고딕체를 구분짓는 요소로 서체의 획 아래 또는 위에 나 있는 삐침을 말합니다. 바탕체, 궁서체, 타임 뉴 로만 같은 서체가 대표적이고요. 반대로 산세리프의 산은 프랑스어로 없다를 의미하고 세리프가 없는 서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서체로는 도둠체, 굴림체, 아리알체 등이 있습니다. 이 두 종의 가독성을 테스트한 결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리프가 더 읽기 편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동서양의 인쇄물을 보면 본문 서체 대부분이 세리프 계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프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가독성을 해칠 수도 있고 또 컨셉에 따라 서체의 선택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명조 계열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잡지나 브로셔 같은 편집물에서는 고딕 계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한글 글자이든 영문 글자이든 대부분 세리프체가 산세리프보다 작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류의 서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크기에 맞추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서체가 같아 보이도록 맞춰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조체를 10포인트로 사용했다면 도둠체는 9포인트 정도로 명조체보다 작게 사용하는 것이죠. 또한 명조체와 고딕체는 회색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기뿐 아니라 자간도 적절히 조절해서 독자들이 편안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디자인 상식 타이포그래피 일부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더욱 살펴보고 또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